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216페이지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주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가 배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 조정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임의상각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뺀 나머지 유형, 무형 자산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판매 목적 보유 자산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계산 요소를 보면 취득가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플러스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공동사업의 경우에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면 구성원 변경 전에 장부가액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단날에 시가로 가겠다라는 거고,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기존 공동사업장의 장부가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업장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 개시된 날에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공동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하고 철거 비용, 필요경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 원가로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상속과 피상속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상속인과 피상속인, 또 증여와 수정자, 증여자와 수정자에 대한 공동사업 여부에 따라서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단독일 때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 개시 당시에 시가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증여도 마찬가지, 증여 당시에 시가에다가 자본적 지출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의 일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증여도 기존의 수정자의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장부가액을 변화를 시키게 되면 기존의 구성원들의 소득금의 계산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분리해서 계산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기존대로 가겠다. 단독으로 받았다면 그 시점에 시가로 가겠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 관련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좀 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취득일부터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취득일에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좀 신고를 해줘라. 단축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연수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용연수 범위가 그러니까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 내용연수 적용 기준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구조 또는 자산 단위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차량 운반구와 공구는 같은 내용연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과 공구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와 공구에 대한 내용연수는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차량 운반구 범위 안에서 같은 차량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 연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건물 및 구축물의 기준 내용 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 적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보면 건물 중에 공장이나 창고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고용 건물, 그 다음에 폐수 폐기물 처리용 건물이나 축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연수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건데, 건물에 대한 내용 연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20년 내지 40년으로 되어 있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40년, 그러니까 연화조나 이런 쪽들은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 창고 관련되는 그러니까 건축물은 기준 내용 연수를 20년짜리를 10년으로 40년짜리를 20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축하고 이 10년, 20년에 대한 각각의 내용 연수 범위가 있습니다. 10년짜리에 마이너스 25%, 8년에서 12년, 그 다음에 15년에서 25년 요 사이에서 선택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건물이 있을 때는 최대치로 나누게 되면 대부분 뭐 철근 콘크리트일 거니까 내용 연수가 15년 만에 상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따져 보시고요. 창고에 대한 내용 연수 착오로 적용한 경우에 경정 청구 가능하냐라는 건데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고 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 연수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 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법인 전환할 때 중고 자산 등에 대한 내용 연수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중고 자산에 대한 내용 연수 적용할 수 있고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 유형 자산도 수정 내용 연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 자산의 기준 내용 연수 적용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따질 거냐? 50% 경과 여부를 따질 때는 양수 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가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업종별 내용 연수가 만약에 7년이다라고 하면 7년의 절반, 8년이면 4년부터 8년까지 이렇게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중고자산을 취득할 때 수정 내용 연수 어떻게 하느냐? 중고자산 여러 대 구입할 때 수정 내용 연수를 매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신고하면 계속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상각 방법은 뭐 이미 정액, 정률,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하는 거고 건축물과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만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도 정액법으로만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새로 취득한 자산을 등록하다 보면 업무용 승용차가 정액법이 아니라 정율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도 정액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액법.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정률법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선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상각 자산을 정액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각 범위의 계산 방법에 대한 것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세무조정에서 회사 계산 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하고 차이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회사 계산 상각비가 더 크다라고 하면 상각 부인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자, 시인 부족액과 관련되는 부분, 상각 범위액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지만 정기 부인액과 비교해서 필요경비 추인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이제 시인 부족액이 나온 전년도에 전기에 상각 부인액이 발생된 상태에서 시인 부족액이 나왔을 때 과거 상각 부인액을 송금 추인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상각 부인액을 시인 부족액 발생 연도에 송금 추인하지 않고 다음에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다음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되는 시점에서 바로바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 대상 자산을 보면 자, 면제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계 신고나 결정하는 경우,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는 경비율 금액 안에 감가상각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의제가 적용이 됐을 때 적용 방법은 뭐냐? 의제 상각액을 그 후 과세 기간에 상각 범위에게 기초가액에서 공제한 가액을 상각 범위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은 송금 산입 규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임의상각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분리과세 계산할 때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추계로 들어갈 때는 감가상각 의제가 배제가 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면을 적용받게 되면 이 부분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주택임대니까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부분이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추계신고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감면을 적용받는 순간 건축물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느냐라는 예규 부분인데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에 대해 상당액은 포함한다. 즉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더 크게 나와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장에 의해서 장부에 의해서 신고할 때 건축물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1항을 적용을 합니다. 1항을 적용하고요.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의제 규정이 배제가 되겠죠. 1항에 의해서. 그죠? 감면을 적용 안 받았으니까 배제가 됩니다. 자, 건축물 외의 자산도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행령 68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이 배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8조 1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계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추계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추계에 의해서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의제 규정 건축물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조 2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의제 규정 당연히 배제가 되겠죠. 이것도 2항에 의해서 배제가 됩니다. 근데 건축물 외의 자산을 감면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68조 2항에 의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의 자산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래서 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면을 적용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적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산했을 때 이런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요. 그 다음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자산,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바로 비용 처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기 사용자산으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공구가 있는데 금형은 제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0년도부터 검령은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검령이 적시상각 의제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입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그 다음에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식이나 환경 미화용 소액 미술품의 경우에, 즉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미술품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폐업 시에 임차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만들고 나면 이런 합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보면 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양식을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있죠.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기말현재액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미상각 잔액은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대상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고요.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 등의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치 여부를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 가액은 1억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감가상각비 리스트에 가보면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8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시켜 주시고, 특히 송금 계상한금액, 회사 송금 계상한금액 이 부분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조금 이따가 화면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그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팝업창이 뜨면서 그러니까 자산별로 이 차액 부분이 보일 겁니다. 차액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전부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237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고정자산 등록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관리 쪽에 가시면 기초정보에 환경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등록에 회계 탭에 가게 되면 우리 건물 외 유형자산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사용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사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표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1일 날 그러니까 차량을 500만 원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자, 500만 원 주고 산 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208번에서 그러니까 차량 운반부라고 하는 고정자산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게 되면 팝업창에 등록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차량 등록과 관련해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당해연도 취득자산에 대한 부분은 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 리스트에서 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사후 관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입력했던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러니까 248페이지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클릭해서 내용을 찾게 되면 오른쪽에 관련 상각 대상 자산 리스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기본 등록 사항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 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초 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초 취득 가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감가상각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단기 증가,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단기에 신규로 취득했거나 기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량 운반구 208번에 있는 차량 단기에 취득했기 때문에 8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 지출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자산의 원가로 넣었다면 요 4번에다가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7번에 있는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수선비나 이렇게 비용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단기 자본적 지출액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 중에 정액법일 때, 정률법일 때 8번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해서 상각 부인액 누계 금액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 금액도 우리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을 때 의제 상각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우리 자산별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1,500만 원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249페이지에 있는데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회사 계상액을 전부 지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내용을 우리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일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간에 최종적으로 7,088만 5,699원이 우리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기업회 계상, 비용 계상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되고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인 자본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기업회 계상에는 대부분 수선비로 처리했을 거고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약간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전기 과소상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했을 거고요. 회사 계상액에는 정기오류 수정 손실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경비 구분이 있죠. 14번에 경비 구분은 경비 구분 코드를 제대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결산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결산 자료 입력에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 F7번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 반영할 때 제조 경비와 판관비로 구분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산에 대해서 경비 구분 코드도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에서 그러니까 장부가액과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산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원인을 확인하셔 갖고 전부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CF7 단기 의제 삼각 일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의제 삼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5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보 관련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조정 서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에 1,500만 원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단기 상각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1월 31일자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그러니까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하셔 갖고 내용 확인해 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비록 계정 과목 명칭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지만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금액까지 포함한 1,500만 원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세 번째 자료에 유보잔액에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부인액,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의제상각 누객이 있다라는 것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차량 운반구는 23년 12월 26일 날 매각했다라는 거죠. 차량 운반구 벤츠 차량이네요. 자, 이 부분 매각했을 때는 전체 양도 일자에다가 2023년 12월 26일로 이렇게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가 안 될 때는 이 자료가 2월 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갔을 때 감가상각비 대상 리스트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나면 우리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개인조정에 보시면 우리 감가상각 조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여기에도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는데 등록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회계 관리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정액법 그러니까 정률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정률법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차량 프레스 뭐 해서 쭉 나오는데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가상각 정기말 부인 누계액 의제상각비 때문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시인부족액이 나오게 되면 추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부족액 6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인되고 있습니다.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요건 나중에 이제 송금 추인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을 했는데 상각 부인액이 17만 6천 원 나오네요. 비품에 대해서 17만 6천 원 상각 부인액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정액법에 가면 사무실 건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만큼 상각 부인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우리 F3번에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고에 대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에어컨 전기 감가상각비에 관련되는 부분 591만 2,5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품 감가상각비 초과액이 17만 6천 원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 프레스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까 100만 원 그러니까 송금 필요경비 불산입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상각과 관련해서 253페이지에부터 시작해서
56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계속 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세무 조정이었고,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데 감가상각비부터 해서 회사 계상액 차이가 없죠. 세무조정이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정명세서 작성이 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 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반드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숫자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장부가액 비교라는 부분을 통해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있는 메뉴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내용연수 신고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나 감가상각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법에서 정한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인데 우리가 새로 건축물을 샀다라고 하면 원래 40년 감가상각할 수 있는 부분을 30년에서 내용연수 범위가 50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고 내용연수 30년으로 선택해서 신고를 하시면 앞으로 감가상각비를 30년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정률법 적용하지 않고 모든 자산을 정액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각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신고하시든 안 하시든 큰 상관은 없는데, 내용연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단축 내용연수를 신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